가족의 희생양,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유독 나만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비난받고 늘 가족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기억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희생양 역할은 한 개인이 가족 시스템 전체의 불안, 분노, 수치심, 그리고 역기능을 모두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족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투영되는 대상, 즉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의 화목과 우리라는 집단적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특정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은 종종 가족 중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솔직하고 시스템의 거짓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정직함이 부인과 통제로 유지되는 가족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예민한 아이, 화가 많은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그동안 감춰져 왔던 가족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성부모를 둔 가정에서 희생양 역할을 하던 당신이 그 굴레를 벗어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마치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막대가 실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조각을 잡아당기면 모빌 전체가 흔들리며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이 모빌의 한 조각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고 더 이상 비난을 수용하지 않는 순간 가족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의도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서 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당연히 너도 와도 됐는데 라며 변명했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그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이는구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 그는 어떤 분노나 비꼬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바꿀 수 없고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성부모는 극심한 감정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자신의 분노, 비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양은 바로 그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구가 사라지자 부모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그 좌절감은 고스란히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분리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근육, 그건 그들 문제야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되돌리기 위한 저항과 압박이 거세집니다. 당신이 희생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자기의 성 부모의 저항은 극적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저항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회유와 질문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지혜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는 척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2단계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니? 제발 너 하던 이상한 짓 좀 그만둬 라며 당신의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원래의 역할로 돌아오라고 압박합니다. 3단계는 협박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며 경제적 지원 중단, 의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며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역할이 예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맡았던 희생양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이죠.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애써 지켜온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 시스템은 고통을 투사할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 돌리기 게임처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역기능을 떠안을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희생양은 종종 이전 희생양에게 가장 동정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전까지 모든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했던 황금 아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가야만 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당신을 다시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애정을 퍼붓는 사랑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갑자기 값비싼 선물을 안기거나 가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분노, 각종 질병을 연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혜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 시나리오를 전부 적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할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해서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찮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와서 얼굴을 봐야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도 정말 심장이 안 좋으신 거라면 지체 없이 의사를 만나야 해요. 아빠, 라며 감정적인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당신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합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에 대한 기억을 극과 극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는 원래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였는데 라며 당신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떤 날은 그 애가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라며 당신을 가족의 악의 축이었던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 역할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쌍한 피해자야. 혹은 내가 나쁜 가해자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기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가족의 가짜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완벽했던 황금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의 부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황금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황금 아이의 정체성은 희생양, 즉 문제아보다 우월하다는 비교를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빛나는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그들 역시 부모의 사소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석이 된 희생양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의 진짜 문제가 노출됩니다. 희생양은 부모의 문제를 가리는 아주 효과적인 연막이자 눈속임이었습니다. 저기 문제야 좀 봐.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자신들의 진짜 문제는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종종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며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바로 저 녀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에게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사실 아버지의 중독 문제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표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희생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즉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아홉째,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희생양 역할은 당신을 가족의 통제하에 두는 족쇄였습니다.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원래 문제 있는 애가 하는 소리라며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현실과 진실을 믿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당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뜻대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지혜 씨는 자기의 성 어머니의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자매와 편을 먹고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저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가족의 부정적인 서사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믿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희생양으로 살아왔다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씨앗이 되었기를. 가족의 희생양,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유독 나만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비난받고 늘 가족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기억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희생양 역할은 한 개인이 가족 시스템 전체의 불안, 분노, 수치심, 그리고 역기능을 모두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족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투영되는 대상, 즉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의 화목과 우리라는 집단적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특정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은 종종 가족 중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솔직하고 시스템의 거짓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정직함이 부인과 통제로 유지되는 가족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예민한 아이, 화가 많은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그동안 감춰져 왔던 가족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성부모를 둔 가정에서 희생양 역할을 하던 당신이 그 굴레를 벗어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마치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막대가 실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조각을 잡아당기면 모빌 전체가 흔들리며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이 모빌의 한 조각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고 더 이상 비난을 수용하지 않는 순간 가족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의도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서 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당연히 너도 와도 됐는데 라며 변명했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그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이는구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 그는 어떤 분노나 비꼬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바꿀 수 없고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성부모는 극심한 감정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자신의 분노, 비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양은 바로 그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구가 사라지자 부모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그 좌절감은 고스란히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분리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근육, 그건 그들 문제야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되돌리기 위한 저항과 압박이 거세집니다. 당신이 희생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자기의 성 부모의 저항은 극적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저항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회유와 질문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지혜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는 척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2단계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니? 제발 너 하던 이상한 짓 좀 그만둬 라며 당신의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원래의 역할로 돌아오라고 압박합니다. 3단계는 협박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며 경제적 지원 중단, 의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며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역할이 예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맡았던 희생양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이죠.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애써 지켜온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 시스템은 고통을 투사할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 돌리기 게임처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역기능을 떠안을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희생양은 종종 이전 희생양에게 가장 동정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전까지 모든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했던 황금 아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가야만 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당신을 다시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애정을 퍼붓는 사랑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갑자기 값비싼 선물을 안기거나 가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분노, 각종 질병을 연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혜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 시나리오를 전부 적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할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해서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찮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와서 얼굴을 봐야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도 정말 심장이 안 좋으신 거라면 지체 없이 의사를 만나야 해요. 아빠, 라며 감정적인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당신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합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에 대한 기억을 극과 극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는 원래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였는데 라며 당신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떤 날은 그 애가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라며 당신을 가족의 악의 축이었던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 역할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쌍한 피해자야, 혹은 내가 나쁜 가해자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기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가족의 가짜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완벽했던 황금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의 부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황금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황금 아이의 정체성은 희생양, 즉 문제아보다 우월하다는 비교를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빛나는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그들 역시 부모의 사소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석이 된 희생양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의 진짜 문제가 노출됩니다. 희생양은 부모의 문제를 가리는 아주 효과적인 연막이자 눈속임이었습니다. 저기 문제야 좀 봐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자신들의 진짜 문제는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종종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며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바로 저 녀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에게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사실 아버지의 중독 문제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표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희생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즉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아홉째,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희생양 역할은 당신을 가족의 통제하에 두는 족쇄였습니다.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원래 문제 있는 애가 하는 소리라며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현실과 진실을 믿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당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뜻대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지혜 씨는 자기의 성 어머니의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자매와 편을 먹고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저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가족의 부정적인 서사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믿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희생양으로 살아왔다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씨앗이 되었기를. 가족의 희생양,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유독 나만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비난받고 늘 가족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기억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희생양 역할은 한 개인이 가족 시스템 전체의 불안, 분노, 수치심, 그리고 역기능을 모두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족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투영되는 대상, 즉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의 화목과 우리라는 집단적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특정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은 종종 가족 중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솔직하고 시스템의 거짓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정직함이 부인과 통제로 유지되는 가족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예민한 아이, 화가 많은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그동안 감춰져 왔던 가족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성부모를 둔 가정에서 희생양 역할을 하던 당신이 그 굴레를 벗어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마치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막대가 실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조각을 잡아당기면 모빌 전체가 흔들리며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이 모빌의 한 조각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고 더 이상 비난을 수용하지 않는 순간 가족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의도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서 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당연히 너도 와도 됐는데 라며 변명했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그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이는구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 그는 어떤 분노나 비꼬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바꿀 수 없고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지도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애성 부모는 극심한 감정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애성 부모는 자신의 분노, 비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양은 바로 그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구가 사라지자 부모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그 좌절감은 고스란히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분리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근육, 그건 그들 문제야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되돌리기 위한 저항과 압박이 거세집니다. 당신이 희생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자기애성 부모의 저항은 극적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저항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회유와 질문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지혜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는 척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2단계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니? 제발 너 하던 이상한 짓 좀 그만둬 라며 당신의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원래의 역할로 돌아오라고 압박합니다. 3단계는 협박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며 경제적 지원 중단, 의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며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역할이 예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맡았던 희생양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이죠.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애써 지켜온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 시스템은 고통을 투사할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 돌리기 게임처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역기능을 떠안을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희생양은 종종 이전 희생양에게 가장 동정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전까지 모든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했던 황금 아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가야만 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애성 부모는 당신을 다시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애정을 퍼붓는 사랑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갑자기 값비싼 선물을 안기거나 가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분노, 각종 질병을 연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혜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 시나리오를 전부 적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할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해서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찮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와서 얼굴을 봐야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도 정말 심장이 안 좋으신 거라면 지체 없이 의사를 만나야 해요. 아빠, 라며 감정적인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당신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합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에 대한 기억을 극과 극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는 원래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였는데 라며 당신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떤 날은 그 애가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라며 당신을 가족의 악의 축이었던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 역할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쌍한 피해자야. 혹은 내가 나쁜 가해자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기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가족의 가짜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완벽했던 황금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의 부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황금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황금 아이의 정체성은 희생양, 즉 문제아보다 우월하다는 비교를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빛나는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그들 역시 부모의 사소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석이 된 희생양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의 진짜 문제가 노출됩니다. 희생양은 부모의 문제를 가리는 아주 효과적인 연막이자 눈속임이었습니다. 저기 문제야 좀 봐,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자신들의 진짜 문제는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종종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며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바로 저 녀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에게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사실 아버지의 중독 문제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표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희생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즉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아홉째,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희생양 역할은 당신을 가족의 통제하에 두는 족쇄였습니다.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원래 문제 있는 애가 하는 소리라며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현실과 진실을 믿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당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뜻대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지혜 씨는 자기의 성 어머니의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자매와 편을 먹고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저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가족의 부정적인 서사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믿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희생양으로 살아왔다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씨앗이 되었기를. 가족의 희생양,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유독 나만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비난받고 늘 가족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기억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희생양 역할은 한 개인이 가족 시스템 전체의 불안, 분노, 수치심, 그리고 역기능을 모두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족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투영되는 대상, 즉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의 화목과 우리라는 집단적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특정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은 종종 가족 중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솔직하고 시스템의 거짓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정직함이 부인과 통제로 유지되는 가족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예민한 아이, 화가 많은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그동안 감춰져 왔던 가족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성부모를 둔 가정에서 희생양 역할을 하던 당신이 그 굴레를 벗어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마치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막대가 실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조각을 잡아당기면 모빌 전체가 흔들리며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이 모빌의 한 조각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고 더 이상 비난을 수용하지 않는 순간 가족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의도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서 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당연히 너도 와도 됐는데 라며 변명했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그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이는구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 그는 어떤 분노나 비꼬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바꿀 수 없고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성부모는 극심한 감정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자신의 분노, 비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양은 바로 그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구가 사라지자 부모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그 좌절감은 고스란히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분리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근육, 그건 그들 문제야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되돌리기 위한 저항과 압박이 거세집니다. 당신이 희생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자기의 성 부모의 저항은 극적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저항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회유와 질문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지혜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는 척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2단계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니? 제발 너 하던 이상한 짓 좀 그만둬 라며 당신의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원래의 역할로 돌아오라고 압박합니다. 3단계는 협박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며 경제적 지원 중단, 의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며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역할이 예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맡았던 희생양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이죠.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애써 지켜온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 시스템은 고통을 투사할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 돌리기 게임처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역기능을 떠안을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희생양은 종종 이전 희생양에게 가장 동정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전까지 모든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했던 황금 아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가야만 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당신을 다시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애정을 퍼붓는 사랑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갑자기 값비싼 선물을 안기거나 가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분노, 각종 질병을 연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혜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 시나리오를 전부 적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할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해서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찮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와서 얼굴을 봐야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도 정말 심장이 안 좋으신 거라면 지체 없이 의사를 만나야 해요. 아빠, 라며 감정적인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당신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합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에 대한 기억을 극과 극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는 원래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였는데 라며 당신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떤 날은 그 애가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라며 당신을 가족의 악의 축이었던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 역할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쌍한 피해자야. 혹은 내가 나쁜 가해자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기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당신이 희생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가족의 가짜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완벽했던 황금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의 부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황금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황금 아이의 정체성은 희생양, 즉 문제아보다 우월하다는 비교를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빛나는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그들 역시 부모의 사소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석이 된 희생양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의 진짜 문제가 노출됩니다. 희생양은 부모의 문제를 가리는 아주 효과적인 연막이자 눈속임이었습니다. 저기 문제야 좀 봐,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자신들의 진짜 문제는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종종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며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바로 저 녀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에게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사실 아버지의 중독 문제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의 표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희생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즉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아홉째,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희생양 역할은 당신을 가족의 통제하에 두는 족쇄였습니다.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원래 문제 있는 애가 하는 소리라며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현실과 진실을 믿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당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뜻대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지혜 씨는 자기의 성 어머니의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자매와 편을 먹고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저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가족의 부정적인 서사로부터